지금부터 솔직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세요. 친구가 연봉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보다 불안이 먼저 왔다. SNS에서 지인의 여행 사진을 보고 내 주말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다. 또래보다 결혼이 늦거나 승진이 느리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 예가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남들 눈치를 보며 사는 걸까? 왜 이렇게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 의지가 약한 건가? 성격이 소심한 건가? 오늘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이 강박, 사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밤 11시입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인스타를 열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니 대학 친구는 임원 승진, 또 내리니 누군가는 유럽 여행 중입니다. 그 다음엔 결혼 발표, 그 다음엔 아이 돌잔치 사진. 좋아요를 누릅니다. 손가락이 잠깐 멈춥니다. 축하한다는 마음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면 기분이 묘합니다. 뭔가 공기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이름 붙이기 어려운 불편함.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는 거지? 말로 꺼내기엔 너무 부끄럽고 혼자 삼키기엔 너무 무거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덮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천장을 보다가 잠이 드는 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질투라고 부릅니다. 시기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그 밑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질투는 표면입니다. 그 아래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충분한 사람인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질투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아무도 모르게 매일 밤 아주 조용하게 우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1954년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불편한 결론 하나를 발표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과 비교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걸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탠퍼드를 비롯한 수십 개의 연구기관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이 이론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비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수만 년 전 인간은 150명짜리 부족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는 건 생사의 문제였어요. 우두머리에 눈 닿게 나면 음식을 못 얻고 집단에서 밀려나면 맹수에게 잡아먹혔으니까요. 그러니 인간의 뇌는 항상 주변을 스캔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가? 저 사람보다 내가 뒤처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멈추지 못하는 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수만 년 동안 훈련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연구는 따로 있습니다. 2022년 프린스턴 대학 연구진은 성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의 주변 사람들은 평균 연봉 3천만 원, B그룹의 주변 사람들은 평균 연봉 8천만 원이었습니다. 받는 돈은 똑같이 5천만 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A그룹은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B그룹은 우울 위험도가 무려 44%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비교 격차가 멘탈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2030 세대를 조사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존감 점수가 평균 31점 낮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20대에서 30대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죠. 연봉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SNS를 얼마나 보느냐가 내 자존감을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비교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비교 자체는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유독 요즘 더 힘든 걸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당신은 지금 친구의 인스타를 보고 있습니다. 몰디브 바다 사진, 고급 레스토랑, 환하게 웃는 얼굴들. 그걸 보면서 내 일상과 비교합니다. 오늘 나는 뭘 했나? 출퇴근하고 저녁 먹고 유튜브 좀 보다가 잠든 하루. 하지만 잠깐요. 그 친구의 인스타에는 뭐가 없나요? 숙취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던 날이 없습니다. 상사한테 혼나고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던 날이 없습니다.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던 날도 없습니다. 소개팅이 잘 안 됐던 날도,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었던 날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그런 날들이 너무 생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남들의 하이라이트 편집본과 내 무편집 풀 영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과 작업실 바닥에 널린 습작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시된 작품은 수십 번의 실패와 수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캔버스를 뒤집어 엎은 날도 있었고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관람객은 그 과정을 볼 수 없습니다. 완성된 작품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 습작과 비교하며 생각하죠.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 비교는 처음부터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규칙도 다르고 출발선도 다른 경기장에서 혼자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잘못된 건 당신의 속도가 아니라 비교의 방식 자체이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멘탈이 약해서, 내가 너무 남 눈치를 봐서 조금만 더 강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오늘 연구들이 보여준 것처럼 비교는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진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만 년 전 인간은 150명짜리 부족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비교는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부족은 어떻게 생겼나요? 인스타 팔로워 수천 명, 유튜브에 나오는 억대 연봉자들, 경제 유튜브에서 30대의 건물주가 된 사람들. 우리의 뇌는 여전히 150명짜리 부족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비교 대상은 갑자기 수백만 명으로 불어난 겁니다. 150명 중 1등이 되는 것과 수백만 명 중 1등이 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뇌는 그 차이를 모릅니다. 그냥 비교하고 뒤처졌다고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 범인은 SNS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을 가장 오래 화면 앞에 붙잡아두는 컨텐츠를 골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를 가장 오래 붙잡아두는 감정이 뭔지 아시나요? 불안입니다. 비교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뇌는 경고음을 울립니다. 저 사람보다 뒤처지고 있어. 더 봐야 해. 더 확인해야 해. 그래서 손가락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비교 강박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의 생존 본능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설계한 별거입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심리학자들이 달라붙어서 만든 시스템 앞에 혼자 의지력으로 버티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 버티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남들만큼 살아야 한다는 강박,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15만 년 동안 비교하며 살아남은 인간의 뇌가 비교 대상이 수백만 명으로 늘어난 세상에서 오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알고리즘이 그 오작동을 매일 자극하고 있고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의 설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알고리즘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교 대상을 리셋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나의 어제와 비교하기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비교 자체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니까 항상 지는 겁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을 바꾸면 어떨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물을 한 컵 더 마셨다. 어제보다 10분 더 일찍 일어났다. 어제는 그냥 넘겼던 업무 메일을 오늘은 바로 답장했다. 이런 것들이 성장입니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장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늘 그렇게 작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전에 딱 한 줄만 씁니다. 오늘 어제보다 나아진 것 한 가지. 메모장이어도 됩니다. 종이 쪽지여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한 줄이 뇌의 비교 방향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SNS 비교 차단입니다. 30초 질문 규칙입니다. SNS 앱을 열기 전 딱 30초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보고 싶어서 여는 건가? 아니면 불안해서 여는 건가? 보고 싶어서 여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열어서 즐기세요. 하지만 불안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뒤처지는 게 두려워서 여는 거라면 앱을 닫고 5분 산책으로 대체합니다. 밖에 나가기 어려우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셔도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 불안이 올라올 때 뇌는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면 전두엽이 개입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돌아옵니다. SNS를 의지로 끊으려 하지 마세요. 뇌의 구조를 활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충분한 목록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에 써보세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3가지. 아주 소소해도 됩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는다.
약속은 웬만하면 지킨다. 힘든 날에도 출근은 한다. 부모님께 가끔은 전화를 드린다. 이 목록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 위에서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 결혼해야 하고, 몇 살에 집을 사야 하고, 몇 살에 어떤 직함을 달아야 하는지. 하지만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건가요?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충분한 목록은 내가 직접 정한 나만의 기준입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평가하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남들의 소식에 흔들리는 폭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남들만큼 살려는 사람은 평생 결승선이 없는 레이스를 띱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요. 친구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내가 따라잡으면 그 친구는 이번엔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갑니다. 직장 동료가 임원이 됐습니다. 내가 따라잡으면 그 동료는 이번엔 이사가 됩니다. 이 레이스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답게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가 기준입니다. 결승선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달리든 멈추든 내 페이스로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아주 나이가 들어서 침대에 누워 지나온 날들을 떠올리는 장면을요. 그때 떠오르는 장면이 뭘까요? 동창보다 아파트를 빨리 샀던 날일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했던 날들일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아무 계획 없이 드라이브를 갔던 날, 오래 미뤄왔던 걸 드디어 시작했던 날, 별거 다니는데 왠지 뿌듯했던 날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았던 날들. 오늘 영상은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비교 이론과 베리 슈워츠의 선택의 역설, 그리고 브레네 브라운의 취약성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비교가 왜 멈추지 않는지, 그 비교가 우리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심리학적 근거와 함께 풀어낸 책들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한 밤을 보내시는 분들,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도 늘 뒤처진 것 같은 분들, 그리고 이제는 나만의 기준으로 살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